오늘 민자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의 포럼으로 진행을 맡은 국토연구원의 김호정입니다.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이면서 도로의 날입니다. 도로인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오늘 한국도로학회 주관으로 도로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작게 들리시면 개인 스피커 음량을 조정해 주시고요. 포럼 중간중간에 우수 댓글 작성자를 선정해서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수 댓글자로 선정되신 분은 학회 메일 ksre1999@한메일.net으로 주요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포럼이 진행되었고 각 포럼을 주관하는 담당 회장단이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장영수 부회장님이 준비해 주신 포럼입니다. 장영수 부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도로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진행되는 포럼인 관계로 본 학회 회장님이신 권수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학회 회장 권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도로인 여러분, 그리고 한국도로학회 회원 여러분, 제30회 도로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의 날 기념 행사에 한국도로학회가 함께 참석하여 도로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학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도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토론을 개최함으로써 회원들 간의 공감대를 갖고 정책 포럼 내용을 학회지에 게재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정책 포럼의 주제는 민자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민자도로는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반 엔지니어들의 민자도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민자도로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오해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주제를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홍성필 박사님께서 발표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므로 도로인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청취 및 질의 등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주관해 주신 한국도로학회 장영수 부회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김호정 박사님, 오원만 과장님, 그리고 신동희 본부장님, 양동환 상무님께 감사를 드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도로협회 그리고 한국도로학회 3국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 도로정책 포럼의 주제는 탄소 중립 사회와 탈탄소 도로 정책입니다. 2018년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라는 특별보고서를 전 세계 195개국 회원국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로산업에 나갈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속히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대한민국 도로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참석자를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삼보기술단 홍성필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오원만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기획본부 신동희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의 현장에 계신 GS건설 양동환 상무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와 토론자 소개를 마쳤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보내주신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수 댓글을 찾기에는 지금 통행료 비싸요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는 좀 살펴보고 드리고요. 그럼 민자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보기술단의 홍성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날 학교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발표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민자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조금 타이틀이 자극적이긴 한데 사실은 이 제목은 최근에 그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과 관련해서 이 그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뭐 이제 정치의 계절이다 보니까 정치인 뭐 일부 시민 단체 등등이 이제 주도가 돼서 뭐 무료화의 당위성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료로 추진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뭐 재정 상황이라든지 뭐 정주 여건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통행료를 낮춘다든지 무료화한다든지 뭐 그런 논의는 정말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애초에 민자로 추진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민자로 추진돼서 유료화가 된 것처럼 꼭 마무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야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저는 이제 KDI에서 오랫동안 이제 민자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 정말 우리가 20년 이상 이제 민자를 해왔고 또 민자 제도를 지금 수출한다고 뭐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이제 뭐 신생개발도상국의 그 여러 가지 KSP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민이나 우리 관계자들은 얼만큼 민자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민자를 조금 뭐 제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있는 제도 팩트는 그대로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한교통학회 법제위원장을 맡으면서도 그렇고 현재 한국민간투자학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제가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것도 제도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도 뭐 내용은 다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료도로의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료도로는 그 1963년도에 부족한 그 도로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당시 선진국 역시 마찬가지로 유료도로를 만들면서 심지어는 기존 무료도로도 유료도로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자유치촉진법, 현재 민간투자법에 시발이 됐던 민자유치촉진법이 1994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미 민자제도 있기 한참 전에 유료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도로가 반드시 그 민자의 그 시발인 것처럼 그건 잘못된 그 것이고요. 결국 무료냐 유료냐는 그 재정 여력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면 뭐 그 굳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도로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재원이 없으면 일정 기간 건설을 유보하든지 아니면 유료로 하든지 그런 결정을 이제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무료도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재정 사업으로 많이 하겠지만 뭐 뒤에 나오겠지만 꼭 무료도로를 그 민자도로는 불가능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월드뱅크의 그 지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AP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 BTL 방식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제 운영을 BTL 방식은 코어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 이것은 코어 서비스까지 이제 민간이 담당하는 대신 이제 투자비는 정부가 따박따박 일정 기간에 걸쳐서 상환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래 보시면은 이제 무료도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예컨대 국도, 국지도 개량하고 이런 위험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다 재원이 부족해서 빨리 그 조기 건설이 어려운데 만약에 그런 게 민간 재원을 투자해서 그 국민들한테 제공해 준다면 아마 민자에 대한 그 좋은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재정도로와 마찬가지로 민자도로도 제도적으로 무료도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통행료 문제인데 보통 지금 뭐 민자도로가 통행료가 높다 이런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높게 결정했기 때문에 높은 것이지 반드시 민자도로기 때문에 통행료 민자도로가 통행료가 낮아지는 것도 뭐 이거 보시면은 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재정 유료도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유료도로법에서 건설 유지비 총액을 통행료 수입이 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징수 기간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민간투자법은 최대 50년을 설정을 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더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행료 징수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정도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합채산제에 따라서 징수 기간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통행료 요금을 설정을 위한 민자와 재정도로 간 요금 결정 체계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통행료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행료가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꼭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뭐 통행료가 왜 이렇게 높았냐? 그것은 그 당시 여건을 감안한 그 당시의 그 정책 결정의 산물이지 제도적 어떤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뭐 요금이 비쌌던 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자도로 통행료가 반드시 재정비에 높은 것은 아니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재정도로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민자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민자제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넣어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민간투자제도의 도입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추진하던 기존 국가 사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동됐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의 기본 틀은 여기 있는 것처럼 VFM입니다. 그래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때 비용 대비 민자 추진할 때는 반드시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해도 이런 VFM을 감안하면 민자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로든 철도든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가 교통 수요 위험의 분담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PPP 제도, 민간 투자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도도 아니고 거의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더 마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월드뱅크든 뭐 각국 민자 제도가 많이 발달된 영국이든 뭐 캐나다든 등등 많은 지침과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교통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부분이 이제 수요 위험을 비롯한 위험 분담이거든요. 민자 사업의 핵심은 위험을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가장 합리적으로 분담을 해서 거기서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교통 수요 위험의 성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각국의 지침도 보면은 교통 수요 위험은 민간이 절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교통 수요가 뭐 재정 사업으로 도로를 추진하는 경우하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수요가 달라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예컨대 부족하다든지 또는 수요가 너무 넘쳐서 뭐 혼자 받아든지 그러면 세울 수 있는 대책들이 있지만 민간은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꾸 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가지고 민간 투자 사업은 모든 위험을 다 민간이 가져가는 거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위험을 민간에 넘기다 보니까 그게 그럼 과연 국가적으로 유리하냐? 역시 지침을 보면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위험을 민간이 떠안으면서 각종 뭐 이자율도 높아지고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그런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VFM을 훼손한다. 그래서
무모한 수요 위험을 민간이 가져가는 형태는 민간과 정부 결코 도움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위험을 또 한 측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요 위험을 그렇게 민간에 이제 이전하는 형태는 경쟁을 또 제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GTX-C가 만약에 수요 위험을 민간한테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한다면 얼만큼 경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지금 경쟁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교통 수요 위험을 민간이 부담하는 BTO 방식이 계속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침에 보면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 적절치 않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교통 수요 위험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위험이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G 문제입니다. 이제 MRG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MRG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폐지된 건 아니고 아직도 민간투자법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이건 세계 모든 나라의 뭐 국제적인 지침에도 다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은 수요 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사업 방식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초기 민자 사업의 문제점을 자꾸 MRG에서 찾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초기 민자 사업의 잘못된 부분이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 MRG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문제점들이 다 가려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MRG라는 것은 문제 있는 제도면 우리 법에서도 빨리 없애야 되죠.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BTO RS나 BTO A 제도가 도입됐을 때 시민단체에서 우리 최경환 부총리를 고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고발 이유가 MRG를 폐지한다고 그랬으면서 이거는 또 제2의 MRG 아니냐 그런 건데 결국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BTL은 다 MRG죠. 수요와 관계없이 또박또박 돈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BTL 제도다, MRG 제도다, BTO A다, RS다, 혼합형이다. 이것은 수요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분담할지 그 양과 범위의 문제지. 이 결국 MRG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는 전제하에 그런 비판들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보면은 MRG 아니냐 그러면 그걸 답변하기 급급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실 MRG 맞지? 예? 뭐 답변이 공색해지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MRG 제도가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그걸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 정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MRG 제도도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또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 아니 우리 민간투자 기본 계획에 보면 수익성의 원칙에 따라서 민자 사업을 하는데 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재정 지원을 해가면서 민자 사업을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밑에 이제 일본 내각부에 있는 PPP 원칙을 이렇게 열거해 놨는데 보시면 일본 거 먼저 보면 공공성의 원칙, 민간 경영 활용 원칙, 효율성 원칙, 공평성 원칙, 투명성 원칙. 참 우리가 뭐 읽기만 해도 수긍이 가는 그런 원칙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상하게도 사업 편익 원칙, 효율성 원칙 이런 것을 강조하면 좋았을 것을 수익자 부담 능력 원칙, 수익성 원칙 마치 도로 이런 것들이 상업적 시설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수익성 원칙은 정부가 일정한 건설 보조금을 예컨대 도로의 경우에 뭐 30% 보조금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수익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이제 뒤에 내용을 떼고 보면
결국 수익성이 있는 사업만 민자 사업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본계획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수익성 원칙을 근거로 들면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또 수익성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무료도로는 민자 사업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공공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 사업 민자 제도가 있기 이전을 생각한다면 그거 다 100% 재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정 지원이 무슨 민간에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인식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비가 뭐 비싸다, 뭐 검증이 부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VFM 절차를 꼭 거칩니다. VFM 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사업으로 했을 때보다 더 저렴한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이제 초기 민자 사업에서는 이게 VFM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VFM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행 그 제도상 민자도로의 공사비가 비싸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그 우리 기본 계획 등에 보면 이렇게 VFM 외에도 많은 뭐 공사비를 인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재정사보다 더 타이트한 제도를 많이 두고 있다. 그래서 민자도로는 사업비 검증도 안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높고 그런 것 때문에 통행료가 비싸다. 뭐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지금 특히 교통사업에 민자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민자사업 도입 초기에 준비가 조금 미비한 상태로 민자를 하면서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문제점이 다 이제 MRG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포커싱돼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췌해내고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는 많이 이제 민자 제도도 이렇게 숙성돼서 현재 제도를 가지고 좀 정확하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흑필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좀 전력의 문제로 인해서 부드럽지 못했지만 또 소장님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잘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지난 그 도로학회 때도 저희 영상으로 회의를 했을 때 홍 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고 민자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뭐라 이렇게 좀 호기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넓게 다뤄주신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다음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어떤 현장의 소리와 그다음 이제 공기업 입장에서 도로공사의 입장, 그다음 이제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부분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개인당 5분 정도인데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은 짧게 진행해 주시고 이거가 끝나면 이제 댓글로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계셔가지고요.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댓글들, 거기에 대한 또 토론자들 의견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S건설의 양동환 사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GS건설 양동환 상무입니다. 오늘 그 도로 민간 투자 사업의 활성화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 도로 정책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민자 도로에 대한 오해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재부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까지 우리 민자 도로 사업이 약 한 48조 원 투자가 됐더라고요. 전체 민자 사업의 한 40%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송산 봉당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 제물포 터널이 개통이 됐죠. 그래서 지자체 포함해서 민자도로 연장이 약 한 1,025km 상당 되는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자도로가 1,000km 운영 시대를 맞이한 그 의미 있는 해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같이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해소하고요,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은 매우 뜻깊고 시기적절한 행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발제해 주신 홍성필 소장님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 필드에서 뛰고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 몇 가지 더 고민해 볼 아젠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통행 요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홍 박사님께서도 통행 요금 결정 구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정부 들어서 민자도로 정책 기조가 공공성 강화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대비 동일 요금 동일 서비스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민자도로 그 운영 중인 수도권 일순환망 중에 일산 태계원 구간이라든지 천안 논산, 그다음에 대구 부산 서울 춘천 고속도로 사업의 요금을 인하를 했고, 또 운영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들은 한국도로공사와 비슷한 요금으로 설정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드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은 그 소형차 기준으로 해서 기본 요금 900원에 킬로미터당 44.3원입니다. 이 요금은 2015년 말에 책정을 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만 봐도 약 5% 이상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가 보상 비율을 따져보니까 약 한 83%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료에도 제가 기억이 약 한 부채가 30조 상당으로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 요금이 높고 낮음을 말할 때 그 기준이 중요한데, 기준이 되는 이 도로공사 요금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로공사 요금이 현실화돼야만이 민자도로 요금 저항도 작아질 거고, 오늘 주제와 같이 민자도로에 대한 페이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그 재정 지원 건설 보조금 그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도로 사업 환경은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ESG라든가 그다음에 과도한 토지 보상비로 인해서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런 그 도로의 구조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권 중심으로는 대부분 지하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죠. 근데 구조물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비가 올라가는데, 사업비가 올라간 만큼 통행 요금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업성을 보존하고 고민을 하려면 재정 지원을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자사업 초기부터 설정된 도로 30%, 철도 50% 이 실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투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민간 투자 기본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업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기준에는 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 기본 계획에 별표에 상한 기준을 예시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도로 부분을 30%를 실링으로 해놨고, 이 실링이 현재까지도 전 도로 사업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운영비도 아시다시피 최저 시급이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주 52시간이 도입이 됐고요. 또 근로환경 관련한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비 비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업성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정해져 있는 고정적인 그 건설 보조금 상한을 사업별로 보다 유연한
적용이 좀 필요하다. 그럴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BTL과 같은 유사한 민자 도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홍성필 박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교통 수요는 민간이 테이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도 많이 디폴트된 사례도 봤지만 이 수요가 민간이 언컨트롤하다. 그래서 민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금 결정 권한도 없을 뿐더러 또 네트워크 효과 등 이 연결되는 사업들은 정부가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어서 수요의 불확실성이 많고 이게 결국은 사업 시행자에게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고 PF 할 경우에도 자금 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을 안고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철도 BTL 사업과 같이 유사하게 도로 사업도 수요 리스크를 정부가 부담하는 BTL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기가 좀 도래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AP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AP 방식이 좀 과하다 싶으면 저는 소프트 톨 방식이라고요. BTO에 AP를 결합한 그런 사업들을 국도나 지방도 시급한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구간이라든가 터널 이런 쪽에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톨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 특히 민자 사업들은 대부분 스마트 톨링으로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정부도 아마 이렇게 스마트 톨링으로 진행하려다가 지금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톨부스에서 징수원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 전체 수도권의 약 하이패스 보급률이 한 87%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톨링을 하면은 이제 요금 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민도가 좀 높아지고 해서 물론 잘 납부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게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악덕 체납 차량이 좀 발생도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거를 징수를 못할 뿐더러 또 이렇게 징수하기 위해서 추가된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편 고지하는 비용이 건당 한 390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수익성에 좀 문제가 있다. 물론 민자도로 관리 센터를 통해서 위탁에서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긴 한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선제적으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자도로 사업 평가에 대해서 좀 가격보다는 서비스 및 기술 위주의 평가 문화를 정착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RFP 입찰 안내서를 보면 가격 평가 비중이 좀 상향되고 있고 특히 건설 보조금 분야는 상대 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가 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세부적으로도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노무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업비는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게 지나치게 가격 유지의 평가를 유도한다면은 민자 사업이 추구하는 창의성이라든가 공공성 가치는 무시되고 오로지 수주를 위해서 최저가 입찰하는 분위기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건전한 경쟁 요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기술 및 서비스 위주의 평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민간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제 평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민자 사업이 이제 많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제도와 협약 등도 변화돼야 될 거고
또 민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 같이 정부와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논의를 통해서 민자 제도 및 또 국민에 대한 페이크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또 실질적인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이 달리나 싶을 정도로 사실 재정과 민자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 논란의 현장에 민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자의 어떤 민간의 입장과 대별되게 공기업의 입장에서 도로공사의 대표로 지금 오늘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기획본부장 신동희입니다. 오늘이 도로의 날인데 제정된 지 한 30주년 됐다고 하고 특히 민자 도로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가 한 20년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우리 홍승필 박사님이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봐집니다. 특히 통행료에서부터 공사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우리가 20년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오해가 있다라고 느낄 만큼 논쟁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게 참 저로서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에 저희가 국가가 지원해주는 재정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약간 한 걸음 비켜서 있지만 결코 공공재라는 도로 관리 차원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저희가 발표 주제 중에서 보면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민자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공급하는 입장이 아닌 관리하는 이 공기업 입장에서 다르게 봐야 될 걸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첫 번째는 아마 팩터 2에 보면 통행료 수준에 관한 건데 이건 아마 출발점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쟁점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더 이해관계가 더 대립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은 것은 다르게 보고 다른 것은 달리 봐야 되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출발선에서는 우리가 현재 민자고속도로를 재정 수준으로 많이 낮춰서 있지만 이 민자고속도로가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통행료 수준은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에 대한 국민적인 설득이나 달라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노력들을 좀 소통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 도로라는 사업이 30년, 40년 민자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운영할 텐데 그러면 그게 재정고속도로하고 똑같이 통행료 수준이 같아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민자고속도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도로는 더 비싸지고 이런 도로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재정고속도로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좀 분명히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가장 항상 저 옆에서 본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 수요에 관한 건데 여기서 아마 우리 발제자께서는 교통 수요에 대해서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현장에서도 고민하는 내용을 여기서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간에 보면 우리가 정부가 건설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초기에 문제가 많아서 이건 많이 고쳐진 MRD 같은 문제들 또는 민간이 창의적으로 제안한 도로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수익률 3 내지 4% 정도의 수익률을 인정해 준다니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속에서 정부하고 민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분담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필드에 계시는 분이 교통 수요에 대한 리스크는 정부는 별로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조금 저희가 다른 관점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행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도 이러한 끊임없이 수요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리스크는 일정 부분 민간이 떠안아야 될 부분 떠안아야 돼 주야만 되고 그리고 정부 또는 공공 부문에서 안아줘야 될 부분은 또 당연히 안아주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게 지속적으로 아마 균형을 맞춰가는 이게 당연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팩트 7에 보면 공사비 관련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보면 물론 뭐 제정 고속도로를 추진할 때 공사비 검증 절차하고 민간의 공사비 검증 절차가 아마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 도로라는 공공재는 건설 과정에서 뭐 투입되는 공사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운영 과정에서 이 도로의 수명이 뭐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아직 뭐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국민이 활용하는 도로의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LCC라 그러죠. 그 비용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좀 넓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 발표자의 요 세 가지 외에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런 거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로의 공공성은 이 건설 과정 6, 7년의 건설 과정 외에 30년 이상의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특히 최근에 민자고속도로는 지하고속도로와 같이 이제 안전과 재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민자 제한 사업하고 재정 사업이 다 같이 이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 도로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저겁니다. 국민의 교통 수요를 대체하는 겁니다. 이 교통 수요를 대체하는 거, 제정고속도로든 민자고속도로든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국민이 교통 체증으로 느끼는 그 서비스를 완화됐다, 개선됐다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특정 구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그게 전체적으로 교통 체증 서비스가 좋아질까요? 그런 고민. 예를 들면 타 구간에 서비스를 증가하지 않는지 또는 타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낮추지는 않는지 이런 고민은 같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도로 사업 시작할 때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면 평가도 좀 넣고 반대로 도로 기관 간의 이 공식적인 협의 절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랫동안 본 거는 민자도로 사업의 포지셔닝에 관한 건데 민자도로 사업이 뭐 정부 고시 사업이든 또는 민간 제한 사업이든 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 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서비스 개선 효과를 달성하는 공사비나 운영비를 낮추는 부분, 이게 민간의 소위 말하는 민간이 이니셔티브를 지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민간이 발굴하고 찾아내서 정부로 하여금 채택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민자도로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걸 보며 정리를 해드리면 이 민자도로는 재정도로하고 달리 가는 건 아닙니다. 재정도로가 할 수 없는 부분, 정부가 도저히 국민들의 모든 교통 수요를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찾아내서 정부로 하여금 제공해주게 만드는 게 아주 큰 역할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고속도로 노선 중에도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게 용인서울 고속도로 또는 뭐 평택시흥 고속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재정 고속도로가 갖고 있는 간선축을 충분히 보완해주고 때로는 교통량에서 때로는 교통 차종에서 용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보다 승용차 면에서도 보충을 해주지만 교통량도 분산시켜주고 특히 평택시흥 같은 경우는 교통량도 분산해주지만 화물차 중심으로 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민간의 그런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말하는 PPP하고 좀 다른 좀 더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또 원활하지 못했던 점 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 위에 댓글 중에
저희 김상진 학생이라고 인덕대 학생입니다 해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그 댓글로 해서 관심 가져주신 감사의 뜻으로 당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댓글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요 토론이 끝난 이후에 요청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글 토론자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도 올려주시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신 우리 오은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오은만입니다. 오늘 그 많은 그 발제자와 또 토론자들이 얘기하신 사실 그 이슈들이 민자고속도로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쟁점 사항의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또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8년 8월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은 기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든 건설 중이든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사업이든 민자고속도로 요금은 제정고속도로 대비 한 1.1배 내외에서 관리를 하겠다가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요금이 높았던 수도권 일순환, 뭐 일산 태계원에 같은 경우 4,800원 하던 요금이 3,200원으로 천안 논산 같은 경우는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실제로 도로공사 요금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졌습니다. 저희가 그 방식을 이제 사업 재구조화라고 하는데 뭐 운영 기간을 늘린다거나 새로운 투자자가 그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제 한 50% 최대 한 50%까지 운영 중인 사업의 요금을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재조달의 이익을 이제 민간 사업자와 정부가 이제 쉐어하면서 또 요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도 제3자 공고할 때 요금 수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공유해서 실제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이 적어도 이제 제정고속도로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그런 좀 상황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가대교나 일산대교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아직 그런 요금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아직은 좀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금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로 뭔가 이제 보존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지자체나 또 지방 공기업들의 준비가 아직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필 그 소장님 말씀하셨던 민자 사업의 수요를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좀 판단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고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 수요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겠지만 지금 많은 그 도로 민자 사업에서 하는 것처럼 민간에서 이제 제한을 하는 경우에 그 수요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개런티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장래 수요 추정의 리스크는 이제 개발 사업 이제 노선과 관련된 주변의 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느냐 또 새로운 이제 고속도로 노선이나 또 뭐 철도 노선이 이후에 또 새롭게 추진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그 정확한 예측을 뭐 정부라고 해서 정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민자 사업이 정부와 민간이 그 리스크를 쉐어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뭐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도 보는 것처럼 수요든 아니면 건설 리스크든 운영 리스크든 그것을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쉐어하는 것이 그 민자 사업의 본질이고 그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초기에 이제 민자 사업의 또 다른 좀 문제점으로 많이 언급되었던
MRG 운영 수익 보장이 최근에 이제 BTO A, BTO RS라고 해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투자 원리금을 이제 일부 보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편이 된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자고속도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제 재정 댓글에도 아까 일부 있으시던데 재정 사업과 민자 사업의 이제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제도적으로는 적격성 조사에서 이제 VFM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이제 정량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민자 사업 추진 여부를 이제 결정하고 있는데 단지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이 부분으로만 민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정하냐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민자 사업 대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회 기반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노후 SOC에 대해서 민자 사업을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부대 사업 활성화 이것이 민자 사업 초기부터 이제 민간 투자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민자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 사업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이제 그 본 사업에 뭐 도로로 하면 이제 요금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또 운영 기간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의 좀 상의가 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 보완이 되어서라도 민자사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낮추는 아주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댓글로 나왔던 것 중에 민자고속도로냐 재정고속도로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답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의 대체 보완이냐 경쟁이냐라는 부분에서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용어의 정의와 기준 마련 같은 것들은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공유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댓글 올라오신 질문 중에서 해외 도로와 그 우리나라의 유료 도로의 요금을 한번 비교해 달라. 우리가 비싼 거냐 싼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지금 JS 한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그 GS 건설의 양동환 산무님이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제가 뭐 아는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이 요금 수준이 어떤 그 인당 국민 소득 예를 들어서 그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 때문에 인당 국민 소득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탈리아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 3만 불대 중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탈리아는 주행 요금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폐쇄식 개방식에서 그 폐쇄식에서 주행 요금이 소형차 기준 킬로미터당 44.3원인데 이탈리아가 0.054 유로 정도 됩니다. 이걸 환율로 이렇게 되면 이게 약 킬로미터당 약 90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되면 44.8원 대비 90원 하면 한 2배 정도 되는 거야 되겠죠. 인당 국민소득 기준 했을 때. 일본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은 약 한 1.9배 정도 그렇게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기준의 한 2배 정도 이게 굉장히 급격하죠. 그래서 어떤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하고 단순 비교는 그럴 것 같고 아까 제가 도로공사 원가 보상률이 83%인데요. 거기에 민자도로는 이제 부가세 10%를 더 가산을 하죠.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한 1.3% 정도는 해야 이게 이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저희 여태까지 토론한 내용과 그런 어떤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 발표하신 홍 소장님께서 조금 더 한번 좀 대응을 해주시겠다 그러셔가지고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본부장님이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워딩은 평등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많이 얘기되는 건데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민자도로는 재정도로보다 이러이러해서 좀 비쌀 수 있다는 것에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 약간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뉘앙스도 들렸는데, 또 여기 댓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유료도로법에 진입만 하면 무조건 1000엔인데 우리 민자도로가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재정이든 민자든 통행료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용자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예컨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민자도로는 이러이러해서 투자비도 많이 들고 이러이러해서 재정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높게 받아야 된다. 이런 논의는 상당히 뭐 어렵기도 하지만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자도로인지 뭐 재정도로인지 별 관심 없거든요. 똑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재정이든 민자든 요금 수준은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수요 위험이 수익률에 묻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요 위험을 정부가 가져갔을 때는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BTL 사업 수익률하고 BTO 사업 수익률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과연 민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을 민간에 넘기면서 정부가 어떤 이익을 보는 건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외국 지침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다 나열을 합니다. 예컨대 뭐 건설비, 건설 기간, 운영비 뭐 등등 그런 위험을 다 리스트를 나열해 놓고 그 각종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으로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상 예컨대 건설 기간, 건설비, 운영비 이런 것은 민간한테 위험을 다 넘겨놓으면 민간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더 효율적인 거고요. 근데 수요 위험은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원만 과장님께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이제 조금 의미 있게 들었던 게 고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위험을 정부가 같이 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전향적인 것 같고요. 이제 제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초기 제한 사업과 달리 지금은 우리가 제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이 제한한 수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 피맥을 비롯한 결국 사업 추진의 결정은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 사업이든 제한 사업이든 고시 사업이든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부문에서 추정한 수요를 가지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 사업에 대한 수요 위험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과장님께서 이제 노후화 뭐 도로를 비롯한 노후화 시설 문제, 부대 사업 문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노후화 사업에 대한, 노후화 시설에 대한 그 필요성이 이제 갈수록 이제 대두가 될 텐데, 역시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BTO 방식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AP 방식이든 BTA 방식이든 이런 방식이 이제 전향적으로 도로에도 도입돼야 노후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부대 사업 관련해서도 참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투자법상 부대 사업 취지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결국은 뭐 재정 절감도 하고 통행료도 낮출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심지어는 운영 중에도 부대 사업을 허용해서 그런 공익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현실에서는 뭐 각종 뭐 특혜 문제 등등의 그 근거 없는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부대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민자 사업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아마 우리 지금 GTX-C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이 민간 투자법 취지에 입각해서 부대 사업을 같이 이렇게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했더라면 아마 여러 가지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대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민자도로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뭐 한계, 문제점, 재정고속도로의 발전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밤을 새도 부족할 그런 시간입니다만 정해진 시간 안에 이런 그 세미나 포럼과 토론을 하다 보니까 발표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 중간중간 전력의 문제로 인해서 좀 유연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또 끝까지 방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회자의 정권으로 댓글에 대한 우수 댓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과 뭐 많은 의견들을 나눠주셨는데 제가 결정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피님이라고 계속 뭐 민자 사업에 대한 어떤 상황들 같은 것들을 해주셨고 최준성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민자도로에 대한 도로 정책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민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우수 댓글로 선정해가지고 학회에서 보내드리는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자도로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우수 댓글로 선정되신 분들은 학회 메일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음 포럼은 8월 11일에 탄소 중립 사회와 도로 탈탄소 도로 정책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